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처음에 음악이 잘못 나갔네요. 청취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곤충들의 짝짓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갖은 방법으로 상대를 꼬셔서 짝을 짓더라고요.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했습니다. 아이들이 묻더군요. 엄마, 그럼 짝짓기가 결혼식이야? 라고요. 아니, 결혼식은 약속이야. 약속은 사람만 할 수 있어. 곤충들의 짝짓기는 종족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라 약속일 필요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직업인은 원칙과 절차 준수, 솔선수범, 금품, 향응, 편의 제공 근절, 행동 강령 등을 약속합니다. 아마 LH 직원들도 입사 전에 이 같은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땅 투기를 한 직원들은 종족 번식이라는 욕망만을 위해 짝짓기하는 곤충들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땅을 향한 욕망이 공무원으로서의 약속보다 더 컸나 봅니다. 2021년 3월 1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팡과 함께 잘 나가는 기업으로 마켓컬리가 꼽히죠. 마켓컬리 역시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켓컬리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뭐가 문제인지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이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권호성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논란 어떤 것인지 청취자분들께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그 주식회사 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복수의 채용 대행 업체로부터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의 정보를 이제 취합해서 뭐 본인들이 썼던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사용하지 않을 근로자들을 블랙이라고 하고 나중에 수신 거부자라고 명칭을 바꾼 명단을 작성했어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네. 그 명단을 이제 다시 대행업체랑 공유를 했다라는 거죠. 전송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그 제가 확인한 명단에는 뭐 일부만입니다만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랑 성별이랑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500명쯤 되는 명단을 그렇게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뭐 이제 대외적으로 공유했다라는 것은 그 근로기준법 규정에 명확하게 위반한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명단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있다고 알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블랙리스트 자체가 자신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금족책 발을 묶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개별 근로자의 문제보다도 그 시스템 문제이고 근로기준법의 규범력 자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걸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고발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이고 그 고발의 주체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권호성 소장과 함께 지금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측에서 근로자 500여 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했고 그거를 또 공유한 지금 그런 정황을 포착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500명이 그냥 하진 않았을 테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에서는 논란이라 그러고 저희는 범죄 혐의라고 부르는 이 일이 터진 다음에
뭐 그 여러 언론에서 그 소명을 한 걸 보면은 근로자의 근태가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런 이유로 올라갔더라도 일단 그런 명단을 만들어서 외부로 공유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권 감수성 자체가 없는 거지. 개인정보라는 것에 대한 어쨌든 그렇죠. 근로자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그 고객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기업에서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은밀한 그 이제 민감 정보들을 그렇게 본인 동의 없이 그리고 수집한 목적에 반해서 그 제3자한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경악했어요. 그리고 21세기에 네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문제를 제기한 거죠. 예. 특히 뭐 혁신을 표방하는 스타트업인 이 마켓컬리에서 구시대적인 이런 범죄 행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 더 경악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일용자 노동직 하면 정규직 직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의 소속 직원도 아닌 건데 그들의 개인정보를 본인들 마음대로 작성하고 공유한 건 거죠? 원래 이제 개인정보 관련돼서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뭐 OECD 기준도 그렇고 국제 기준을 보면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확하게 수집 목적을 밝혀야 되고 그 네. 정보가 이제 보관이 필요성이 없으면 즉시 폐기해야 되는데 일단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뭐 그분들을 일용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하루만 근로계약을 하는 거니까 다시 채용하지 않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고 나면 폐기하는 게 원칙인 건데 그거를 그렇죠. 편집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보관을 했다. 게다가 이제 그것을 직접 보관하면서 뭐 자신들이 채용하지 않고 뭐 리하이어 재채용을 제한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네. 인력 채용을 대행하는 걸 업으라는 외주업체한테 공유했다. 그러면 그 외주업체를 쓰는 기업들은 마켓컬리뿐만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만에 하나 그런 명단들 자체가 다른 업체의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사적 권력인 기업이 국민의 취업에 관한 근로권 자체를 아주 중대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컬리의 내부 인사로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쓰겠다 그걸 말리는 게 아니라 아니 자신들이 인사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명단을 만들어서 본인도 아니고 제3자한테 공유를 했다.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제3자의 취업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을 한 거고 실제로 이거 자체가 우리 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제일 높은 범죄예요. 네네. 뭐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렸다든가 강제 근로했다든가 염전노예 같은 거 그때 있는 형이 5년이거든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에서 규정하는 제일 무거운 범죄를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사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먼저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식으로 대응할 줄 알았어요. 아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게 일을 더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몰랐다라든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나오는 게 책임 있는 기업의 어떤 그 일 처리하는 방식인 거지.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고 갑자기 미국 상장 얘기로 이제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작은 제가 했지만 끝은 제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발이라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제가 수사하고 제가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게다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뭐 사회 여론 자체가 이게 무엇이 문제냐라는 여론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방식의 취업 금지 관련된 리스트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주체가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그 파일을 건드렸던 모든 직원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처벌을 작성하는데 취업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유통하고 했던 마켓컬리의 사람들, 근데 대행업체의 사람들 모두 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인식하셨으면 그런 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환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뭐 이제 고발이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단지 마켓컬리 내부 인사 관리 문제만으로 축소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사건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마켓컬리 측에서는
이건 업무평가 리스트일 뿐 법 위반은 아니다. 뭐 우리가 당연히 직원 관리에 있어서 이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자꾸 이렇게 내부 인사 관리 문제를 좀 축소시키는 모양새인데 고발을 하셨으니까 혹시 마켓컬리 쪽에 뭐 공식적인 입장이라든지 교수님 쪽에 연락을 하다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까? 예, 저한테 그런 연락은 없었고요. 네. 일단 뭐 언론을 통해서 저도 그쪽에서 이제 해명이라고 듣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수준인 거고 저희한테 뭐 직접적으로 컨택이 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켓컬리 혹시 노동자들한테 연락이 혹시 온 적은 있었습니까? 그건 많이 와요. 아, 뭐라고들 하던가요? 뭐 일단 감사합니다. 라는 것도 오는 것도 있고 제일 그랬던 거는 이제 뭐 경기도 모 시에 계시는 여성 노동자분인데 그러니까 혹시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 본인 이름이 있느냐.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끊겼는데 리스트에 있는지 궁금하다. 근데 사실은 저가 전체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그랬고 결국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노동청에서의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집단 소송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일이 미국 같은 데서 발생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할 경우에 마켓컬리 자체에 굉장히 큰 피니티브 데미지 징벌배상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재무적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상장 관련된 뭐 밸류에이션에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위반 자체가 큰 손실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나 뭐 미국 상장을 생각하는 회사라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스캔들인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노동조합이랑 관계가 없지만 사실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만약에 마켓컬리의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마켓컬리의 이제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용직 관련돼서는 이제 뭐 마켓컬리에서 재채용을 안 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 명단이 이제 채용 대행 업체한테서 이 사람은 노동조합을 했어라는 게 공유되면 다른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용직을 쓰는 기업에서 그 사람을 안 쓸 거잖아요. 네. 그럼 헌법상 이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이라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을 비준한 것처럼 그거 자체도 이제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누구나 준수해야 되는 노동권, 노동상권,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그렇고 보통 플랫폼 산업의 노동자들은 지금 일용직 노동자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큰 것이다. 한번 더 의미를 짚어주셨어요. 게 일단 사실 일용직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루 일용하는 계약인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용도 아니고 정말 캐주얼 워커잖아요. 정말로 콜을 받아서 쓸 때만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노무 제공 희망자들 중에서 이제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 시스템에서 블록시켜 버린다면은 그런 사람들 자체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어떤 컬렉티브 보이스,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블랙리스트는 정규직 직원들이 승진을 못하고 인센티브를 못 받아가고 이게 아니라 아예 생계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는 게요. 사람들이 인사관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건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표현되는 무기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인사 고갈을 하고 배치를 하고 승진하고 나중에 뭐 이제 정말 저성과가 되면은 이제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인사 고과라면은 일용직이란 말과 인사 고과, 인사 평가란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이에요. 하루 쓰겠다고 쓰는 사람한테 무슨 평가를 합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하루 쓰겠다고 쓴 사람들을 계속 평가를 갖고 있다는 건 나중에 안 쓰겠다는 얘기인 건데 거기까지도 동의가 된다고요. 기업이 누구를 채용할지는 계약의 자유니까. 근데 그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외주 업체들한테 일용직 채용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누구 뽑지 말라는 정보를 파일로 넘긴다?
끔찍한 일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뭐 한 분이 배달의 민족도 하고 쿠팡맨도 하고 마켓컬리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잖아요. 카카오 택시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종종 이런 정말 슬픈 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서 엔잡러라고 그런 조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에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엔잡이라고 그렇죠. 여러 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회사에서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무능력자다, 능력이 없다라는 낙인을 찍고 그게 그 사회에 공유되면서 그 사람은 다른 취업 구직 기회에서도 그 열위에 낮은 위치에 놓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공격이고 침해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블랙이라는 말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마켓컬리 쪽에서 블랙이라는 말을 쓴 정황이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올해 1월 달에 수신 거부자라고 표현을 바꿨다라는 카카오톡 캡처를 갖고 있거든요. 아하, 네. 사람한테 블랙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배제와 혐오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또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요. 예술계도 그렇고 입에 담기 싫을 정도로 큰 이제 그 충격파를 준 것이 블랙리스트 케이스인데 네. 국가 공권력도 하면 안 되는 거 일개 사적 권력인 기업이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낙인을 찍는다라는 건 정말 이게 전 노동법 교수고 노동법 관점에서 문제를 삼았지만 이건 기본적인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6343님도 현대판 좋은 글씨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인가요? 여쭤본 게 이 방송 들으면서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 당연히 이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썼고 그거는 기업의 경영 활동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물론 공유한 건 죄라고 하셨지만 그 문제 아니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저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일용직 노동이라는 것을 너무 정상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켓컬리랑 유사하게 그 비즈니스라는 오아시스라고 뭐 상호 말해도 되나? 같은 유형의 회사에서는 일용직보다는 상용직 위주로 물류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정말로 그 건설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을 쓰고 그 일이 끝나면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미국에 상장까지 하겠다는 회사가 물류를 그만둘 리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일용 근로자가 아니라 상용 근로자 계속 무기직으로 쓰는 사람들을 쓰는 게 원칙일 거고 그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인사 관리라는 게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낸다는 게 무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숙련을 시키고 맞는 일을 배분하고 하는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다 자신들은 안 하고 조직을 슬림하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매일매일 상용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일용 근로자를 쓰면서 네. 일용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드니 앞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 안 시키겠다고 일용 근로자를 모아오는 자신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일용 근로자를 모아오는 여러 대행업체한테 명단을 넘긴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양손에 떡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양손에 떡을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일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건데 상용직을 쓰면서 리하이어링을 그 재채용 같은 걸 관리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네요.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일용직을 쓰면서 상용직 같은 경우는 해고할 때도 근기법상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제한을 받는데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해고라기보다 하루 쓰는 거니까 하루 끝나면 날아가는 거니까 내일 안 쓰면 해고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여러 책임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쓰고 게다가 이제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이라든가 조세 관련돼서 사용자의 부담 부분이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런 일이 이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모두 누리면서 책임은 사회에 전가하는 상황의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가요.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같은 비즈니스에서 종래보다 온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회사들이 불리해지겠죠. 그럼 큰 틀로 보면은 시장에서 승리한 회사가 계속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간다 그런다면은 긴 안목으로 볼 때 사회 전체의 어떤
노동이라든가 인권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쓰고 그렇죠. 하루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쓸 수 있는 일용 노동자는 결국 없어져야 되고 지금 그렇죠. 그렇게 쓰려면 여기에 대한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는 기업에서 의무와 윤리는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된 것 같아요. 기업의 화려한 결실에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마켓컬리의 지금 화려한 이야기들 뒤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아픔도 좀 마켓컬리에서 잘 헤아렸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마켓컬리 입장은 다루지 못해서 마켓컬리 쪽에서 혹시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담을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계속해서 소송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예, 사실 소송이라는 말은 약간 다른 게 이제 고발이라는 거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켓컬리를 고발한 것은 결국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일이고요. 네. 이제 남은 절차는 이제 수사기관인 노동청이라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 혐의를 정확히 수사하고 이제 나중에 검찰을 통해서 기소하고 처벌을 받고 하는 걸 지켜볼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저희의 처음에 생각과 달리 수사 결과가 이제 범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제 저희 다른 항고라든가 기타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권호성 소장이었습니다.